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마침내 염원하던 진짜 9번 공격수를 영입을 했는데요. 라스무스 호일룬, 덴마크 대표 공격수, 이 선수에 정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뭐 해리 케인 선수나 뭐 무아니, 다른 그 대체 공격수들 언급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비싸게 데려왔다는 평가 속에 이 호일룬 선수 정말 맨유가 잘 데려온 게 맞는지 두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이나 무안이나 그런 선수들을 데려오지 못한 건 결국 돈이 안 맞기 때문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일룬 선수 사실은 지난 시즌 저희가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기록적으로나 지금까지 보여준 것으로 봤을 때는 좀 비싸다라는 평가들이 꽤 있어요. 다만 이제 워낙 어리니까요. 이 선수가 이강인 선수보다도 어리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되니까 뭐 거기다가 이제 그 어쨌건 테나우 감독이 추구하는 유형의 공격수에 가까운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입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일단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일주일 앞둔 시점,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올드 트래포드에서 랑스와 이제 프리시즌 경기를 치르는 날 현장에서 오피셜이 나왔거든요. 8월 5일에 오피셜이 나왔는데 사실 이 선수의 합류 자체는 이미 조금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었어요. 조금 오피셜이 늦어졌죠. 그 메디컬 테스트 과정에서 약간 부상이 있는 게 발견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체크를 한다고 그렇게 된 거죠. 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페르난도 토레스가 이제 첼시 이적했을 때 그때 데드라인에 급하게 헬리콥터까지 띄워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메디컬 테스트 확인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큰 실패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어찌됐거나 이제 개막전을 뛸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큰 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이제 맨유 유니폼을 입고 올 시즌에 첫 경기를 치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선 이 선수 잠깐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원래는 이제 헤이룬으로 알려졌었는데 그 정확한 표기법과 이제 최근에 그 공식적인 보도들을 보니까 호일룬으로 발음하는 게 맞다. 본인이 이제 그가 직접 본인 이름을 발음하는 영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호일룬과 오일룬의 중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오일룬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뭐 어찌됐거나 이제 표기법상 국립국어원의 또 표기법상으로도 호일룬이 맞다. 헤이룬은 확실히 아니다. 소개해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몸값 얘기를 드렸는데 분명히 요즘 이제 많은 선수들의 몸값이 올라가긴 했어도 7,5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1,079억 원, 뭐 1,080억, 뭐 환율 변동에 따라서 1,100억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 금액이 맨유의 역대 이적료 지출 기록을 보더라도 7위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거액입니다. 상당히 비싸게 주고 영입한 건 맞긴 한데요. 전 그래도 뭐 저기 밑에 메이슨 마운트를 보면은 뭐 그렇게 비싼 거에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그가 마운트가 보여준 게 훨씬 많죠. 근데 마운트는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지난 시즌은 부진했었기 때문에 호일룬의 이제 그 나이를 고려한다면은 잠재 가치까지 놓고 이제 영입한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물론 뭐 비싸게 주고 영입한 건 맞긴 합니다. 거기다가 이 선수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면은 이건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위험성이 있죠. 당장 안토니가 그걸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이 선수도 아직 어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은 지난 시즌만 놓고 보면은 조금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안토니 9,500만 유로 그리고 이제 마운트 6,420만 유로가 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구단 매각 이슈 때문에 그 카타르 자본이 온다면은 좀 여유 있게 영입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도 놓쳤고 사실 이제 케인 선수라는 1옵션도 놓쳤고 대체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뭐 미드필드 마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맨유가 1옵션으로 대상으로 여겼던 모든 포지션을 놓쳤음에도 사실 그 대안조차도 비싸게 데려왔다는 점에 있어서는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결과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차라리 그러니까 카타르 자본이 들어와서 돈을 팡팡 쓸 수 있었으면은 그랬으면은 1옵션들을 비싸게 영입했으면은 그나마 조금 마음이 노력했지만은 그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리스크가 있는 영입들을 그것도 싸지 않은 금액의 영입한 편에 속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긴 하겠죠. 사실 뭐 맨유라는 팀이기 때문에라도 좀 비싸게 왔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호일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맨유가 계속해서 9번 공격수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그래프인 건데요. 그나마 그래도 2020-21 시즌까지는 이게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결정력이 나름 괜찮은 편이었다는 건데요. 2021-22 시즌부터 이게 내려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특히 테나 감독 체제에서는 이게 더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게 테나 감독이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 득점 그래프는
공격수는 올라갔는데 정작 골은 그만큼 나오지 못하니까 최전방 9번 공격수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그나마 그래도 호날두가 결정력만큼은 보여줬잖아요. 다른 거는 많이 떨어졌더라도 예. 그 호날두마저 떠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그나마 레시포드가 조금 터져주면서 지난 시즌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면서 중요한 메이저 트로피는 좀 얻지 못했는데요. 일단 호일룬 선수의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2003년생으로 이제 20살이 된 선수입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191cm의 장신을 자랑하고 이제 왼발잡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그 혼란과 비교가 됐던 거였는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코펜하겐 유스라고 봐야죠. 물론 뭐 그 전에 브렘비라던가 뭐 다른 팀들에서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코펜하겐에서 이제 유스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거쳐서 코펜하겐에서 이제 프로 데뷔를 했고 오스트리아 리그 슈툼그라츠에서 뛰면서 이것 때문에도 또 이제 혼란과 많이 비교가 되기도 했었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지난 시즌 아탈란타에서 뛰었던 거였는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름도 호일룬 혼란 조금 비슷하기도 하지만 이제 북유럽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왼발잡이라는 점 공격수로서도 큰 체구에 어린 나이에 두각을 나타낸 점에 있어서 덴마크의 혼란이다 이렇게 좀 불렸는데 사실 몸값 자체를 보면 트랜스퍼 마크트에서도 4,500만 유로로 평가하고 있으니까 비싸게 산 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슈투름그라츠에서 처음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데뷔 시즌에 이제 13경기에 출전해가지고 6골 1도움을 기록했고 그 2022-23 시즌 초반에 이제 5경기 3골 2도움 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이제 아탈란타가 나름 그래도 거액을 주고 영입을 해서 세리에A 데뷔 시즌인데 그래도 9골 4도움이면은 아주 나쁘진 않았다. 나이 대비로 생각을 하면 다만 이게 그 현재 실력에서 맨유급이냐에 대한 의구심은 있을지 몰라도 지금 차근차근 발전해가는 과정 자체는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텐도 있고 어린 나이에 비해서 빠르게 뭔가 보여준 것은 맞는데 분명히 이제 7,500만 유로라는 몸값 맨유에 왔다라는 상황을 봤을 때는 세리아에서 9득점 4도움 조금은 이제 기록적으로 아쉽긴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보여줄 게 더 많다라는 평가는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탈란타의 가스페리니 감독이 이제 이 얘기를 한 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100m를 11초 이내에 찍는다. 그 정도로 매우 빠르다.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영국 현지에서도 화제로 막 쫙 퍼지고 있을 정도인데 저는 근데 뭐 사실 100m 달리기보다 30m 전력 질주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근데 이 선수가 그 정도로 빠르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 게다가 체구가 큰데 이렇게 빠르다는 건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호일룬에 대해서는 뭐 프로 정신이 있고 또 이제 에너지가 있고 또 이제 강렬함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기술적인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심지어 이 100m 이내를 11초에 찍는 게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그런다는 얘기였어요. 네, 결국 갖고 있는 신체 능력과 이제 기술적인 능력까지 어떻게 보면 축구 지능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근데 이 선수의 스피드는 정말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건 이제 그 라치오전 골 장면인데 그러니까 사실 아탈란타에는 이제 사파타라던가 무리엘 같은 기존 공격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탈란타의 새로운 에이스로 루크먼이 등장을 하면서 사파타와 무리엘이 사실상 밀려나게 되고 호일룬이 조금 이제 중용을 받기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이게 바로 이제 둘의 스피드 때문이었던 거였거든요. 루크만이 측면을 파고들 때 호일룬이 뒤에서 출발을 했는데도 빠르게 어느 순간에 와서 그 루크먼의 크로스를 슬라이딩 슈팅으로 골을 넣은 장면이죠. 이 선수가 스피드도 빠른데다가 발까지 기니까 그냥 발을 쭉 뻗어가지고 골을 넣는 장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문자전 골 장면인 건데요. 그 소피가 이제 전진 패스를 준 거를 루크만이 또다시 이제 크로스를 파포스트로 올렸고 이를 뒤에서 파고들던 호일룬이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배후 침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뒷공간을 잠식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 왔을 때도 이런 속도감 있는 플레이를 할 때 충분히 문전에 누구보다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물리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약간 좀 이런 부분도 혼란과 비슷한 거죠. 키가 큰데 굉장히 빠르다는 거. 근데 이게 굉장히 맨유한테는 중요해요. 박스한 침투 추이 그래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테나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박스한 침투 횟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받아먹을 선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호일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폭넓은 활동 범위를 자랑을 하고요. 패스를 조금 다양한 방향으로 뿌릴 수 있는 선수긴 해요. 물론 뭐
뭐 대부분이 백패스가 좀 많긴 하지만 이거는 최전방 공격수다 보니까 피딩하는 역할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왼발잡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오른쪽이 조금 더 많이 빠져 있긴 하죠. 왜냐면 오른쪽으로 빠져야지 왼발 슈팅을 가져가기가 편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선수가 슈트룸그라츠 시절에는 도리어 왼쪽으로 또 많이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팀 사정에 따라서 그 동선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쨌건 간에 가장 많은 그 구역별 터치 비율이 나오는 거는 페널티 아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선수의 슈팅 맵을 보면은 중거리 슈팅은 거의 시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물론 뭐 지난 시즌에 중거리 슈팅으로 한 골을 넣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박스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거기서 슈팅을 노리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90분당 세부 기록들을 스카이 스포츠에서 올린 건데요. 전체적인 기록 자체는 아주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은 90분당으로 따지면 그래도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은 시즌 초반엔 주전이 아니어서 12경기 교체 출전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선발 출전하더라도 사파타라던가 무리엘 같은 선배들이 있다 보니까 교체 아웃되는 시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 출전 시간은 1836분. 원래 주전급 선수들은 그러니까 2000분대 후반에서 3000분 초반까지 나오잖아요. 예.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90분당 기록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플레이에서의 골은 0.44골로 7위에 해당하는 거고요. 90분당 유효 슈팅도 뭐 1.37회로 8위에 해당하는 거고요.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가 상당히 많죠. 6.92회로 3위고요. 그 5대5 경합 과정 자체가 3.78회로 6위고요. 공격 진영에서의 소유권 획득이 0.83회로 38입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기록, 득점 기록이 좀 아쉽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출전 시간의 문제에서 손해를 본 것이다. 90분당으로 환산했을 때는 충분히 세리에 A에서도 좀 정상급 공격수로서 활약을 했다. 게다가 나이를 감안할 경우 첫 시즌이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더더욱이나 인상적인 기록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딩 플레이를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백패스 비율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오른쪽 왼쪽으로 나름 다양한 방향으로 뿌릴 줄 아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패스 성공률도 최전방 공격수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74.3%는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로마전 도움 장면인 건데요. 이 도움 장면이 호일룬의 특징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톨로이가 이제 전진 패스를 준 거를 호일룬이 빠른 속도로 측면에서 침투에 들어가서 이를 받아서는 컵백 형태로 백패스를 준 거를 스칼비니가 중거리 슈팅으로 골 넣은 거죠. 센터백, 공격수, 다시 센터백 이렇게 연결되는 골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본인의 속도도 있고 컨트롤 능력도 있고 시야까지도 확인했고 여기에 패스까지 잘 줬던 타이밍 결국에는 이 선수가 연계 능력이 좋은 선수다. 그리고 이제 수비 기록을 보면은 이 선수가 어쨌건 경합을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테나그 감독은 최전방 공격수들한테 굉장히 압박을 많이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피지컬도 필요하고 많이 부딪혀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태클을 거의 하진 않았지만 태클 성공률도 75%고 경합 횟수는 많아요. 다만 단점은 이 선수가 떡대가 상당히 좋음에도 아직까지 그 몸을 잘 활용은 못해요. 그래서 경합 승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역시 어리다라는 점, 프로 경력을 좀 더 쌓고 이걸 활용할 줄 알게 된다면, 특히 좋은 감독을 만나게 된다면 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공중볼에 약점이 있는 건데요. 키가 큼에도 드리블은 그래도 상위 76%로 마샬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 마샬도 상당히 드리블 뱀 드리블 유명하잖아요. 예, 그 레시포드보다도 앞서거든요. 레시포드는 41%밖에 되지 않는데 다만 이제 그 오픈 플레이에서의 헤더 25%로 상당히 떨어지죠. 그리고 세트 플레이에서의 헤더도 36%로 사실 레시포드도 몸싸움에 약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지난 시즌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은 그런데 그 레시포드보다도 떨어진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결정적으로 이 호일룬 선수에 대한 조금 이제 저평가가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 팬들은 지난 시즌에 워낙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를 좀 디테일하게 지켜봤잖아요. 나폴리와 아탈란타의 경기 때 호일룬 선수가 사실 거의 김민재 선수한테 삭제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호일룬 선수한테 김민재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상성이 안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김민재도 빠르고 심지어 경합에서 강점이 있다 보니까 호일룬의 장기인 빠른 속도를 살리지
버티지 못한 데다가 경합에서 완전히 발린 거거든요. 말 네. 그대로. 그 당시에 이제 선발 출전했다가 정말 전반전 뛰고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교체당했었는데 이 기록을 보시면 나와요. 호일룬 선수가 45분 동안 주경한 뭐 슈팅도 없었고 뭐 돌파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못한 가운데 김민재 선수는 이 아틀란타와의 경기에서 호일룬을 너무 잘 막았다 보니까 평점 7.5점을 코리에레 델로스포르트부터 받으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높은 평가를 받았던 공격수 호일룬은 공을 보지도 못했다. 뭐 숨도 못 쉬었다. 뭐 이런 평가였는데 그때 당시에 저 장면들을 살펴보면 좀 호일룬이 절망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3분경에 더룬이 호일룬한테 전진 패스를 줬는데 김민재가 몸으로 밀어내면서 차단을 한 거였죠. 근데 이 선수가 몸싸움에서 강점이 있었다면은 버텨냈을 텐데 버티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14분경에는 사파타가 호일룬한테 전진 패스를 줬는데 이걸 김민재가 또 어깨빵으로 밀어내버렸죠. 그러면서 잡아보지도 못했고 또 이제 이게 어떤 의미에서 로마전 도움 줬던 장면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예. 톨로이가 호일룬한테 전진 패스를 줬는데 김민재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김민재가 먼저 소유권을 확보해 놓았고 결국 호일룬이 쫓아가다가 포기해버렸습니다. 이게 제일 인상적이에요. 사실은 좀 어린 선수고 의욕이 있는 선수인데 가다가 사실 공을 김민재 선수가 잡지도 않았는데 그냥 멈춰요. 어차피 내가 열심히 뛰어가봤자 못 이기겠다. 그리고 부딪혀도 몸싸움을 계속 졌으니까 그냥 지레 포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 호일룬 이거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28분경에 톨로이가 호일룬한테 롱패스를 줬는데 이것도 김민재 선수가 헤딩으로 차단했고요. 여기서는 약간 호일룬이 그래도 몸으로 부딪혀 봤었거든요. 예. 하지만 밀어내지 못한 거였고요. 그 31분경에 더룬이 호일룬한테 전진 패스를 줬는데 뒤에 있던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와가지고 차단해버린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34분경에도 멜레가 호일룬한테 롱패스를 줬는데 김민재가 뒤에 있었는데 어느새 앞으로 와가지고 걷어내버린 거죠. 예, 사실 이렇게 너무 무기력한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고 전반 막판 교체되기 직전에도 이제 데미랄이 롱패스 보냈을 때 뭐 헤더는 거의 사실 뭐 김민재 선수가 압도하기 때문에 그냥 뭐 쉽게 따내는 모습 결국에는 교체됐다 하프타임에. 예. 그래도 어쨌건 그 테나우 감독이 호일룬을 영입한 이유 자체는 있는 건데요. 호일룬과 또 호일룬이 많이 비교되는 선수가 혼란이니까 혼란과 그리고 또 이제 그 테나우 감독의 애제자였다라고 할 수 있는 알레를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알레를 보면 왜 호일룬을 영입했는지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뭐 볼 리커버리는 확실히 그래도 호일룬이 가장 많이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혼란이 가장 안 하죠. 혼란은 아무래도 수비는 거의 안 하는 선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찬스 메이킹은 알레와 이제 호일룬이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연계도 어느 정도 하고 또 이제 수비적인 마인드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패스 숫자는 그래도 알레가 가장 많이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호일룬이 그 다음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패스 성공률은 그래도 혼란이 가장 높긴 합니다. 그래도 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크로스는 호일룬과 혼란이 그래도 근데 이것도 사실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경합 횟수가 호일룬이 가장 많이 경합을 하긴 하죠. 성공률은 떨어지더라도 예. 어쨌건 경합은 가장 열심히 하는 선수인 거예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알레가 많이 기록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알레 같은 경우는 원래는 경합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고아남으로 투병했던 그렇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떨어진 부분들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드리블 돌파도 호일룬이 가장 많이 기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알레 그 다음에 혼란인 거고요. 네, 김민재 선수한테는 잡아 먹혔지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상성의 문제가 있고 호일룬도 자기만의 장점 특히 이제 전방 압박을 부지런히 한다거나 또 연계 능력이라든지 또 다른 그 피지컬적인 툴 같은 걸 봤을 때는 테나 스타일의 공격수다. 다만 이제 공중볼은 확실하게 늘어나야 한다. 공중볼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경합은 4.5회로 많이 하는데 승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알레 같은 경우는 경합도 유쾌하고 승률도 높고 이런 모습을 조금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맨유의 예상 라인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뭐 최전방은 그래도 호일룬이 주전으로 중용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이제 좌우 윙에는 기본적으로는 레시포드하고 저는 마운트가 일단은 활용될 것 같아요. 실제 그 평가전에서 마운트를 상황에 따라서 중앙 미드필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오른쪽 윙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토니와 경쟁을 조금 붙이면서 마운트를 조금 다양하게 멀티로 활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앙 공미는 부페가 기본적으로 나서고 또 이제 마운트가 상황에 따라서 공미 서고 또 이제 산초도 오른쪽 윙과 중앙 공미와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최전방 공격수까지도 활용을 했어요. 네.
말시알이 부상이었다 보니까 가짜 9번 후 그래서 아스날전에 골을 넣긴 했었죠. 그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에릭센과 카세미루가 일단 기본적으로 주전에 또 이제 프레드, 맥토미니 또 이제 마운트까지 뛸 수 있는 거고요. 좌우 풀백은 루크쇼와 말라시아 그리고 또 이제 완비사카와 달롯이 뛸 걸로 보이고요. 센터백은 리산드로와 바란 주전에 이제 린델레프 그리고 쇼, 메가이어 순이겠죠. 제가 봤을 때는 쇼가 앞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센터백에서는. 사실은 뭐 지금 말씀드린 그 구단 매각 이슈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생각보다 방출도 잘 안 됐고 영입도 안 됐지만 호일룬과 마운트 이 두 선수를 이제 핵심적으로 영입을 했고 아마 센터백 영입이 추진이 됐었는데 이게 맥과이어와 린델로프가 현재로선 남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골키퍼로 오나나 영입한 게 저는 어떤 의미에선 가장 좋은 영입은 오나나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동안은 테나의식 축구를 구사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롱볼로 계속 플레이를 했었는데 오나나가 오면서 마침내 밑에서부터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가능해졌다는 부분에서. 근데 사실 이제 카타르 자본이 그 인수를 빨리 했으면 좋겠는 마음을 맨유 팬들이 많이 갖고 계신데 정작 또 글레이저 패밀리가 운영하는 현 시점에서도 테나 감독은 벌써 4억 유로를 투자를 받았다. 이거는 사실 클롭 감독과 많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영국 현지에서. 맨유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큰 구단이다 보니까 가능한 부분들도 있는 거죠. 예. 그래도 클롭 감독 같은 경우는 워낙 팀을 잘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그게 커요. 리버풀은 잘 팔았어요.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커요. 그 쿠티뉴 팔아서 반다이크하고 알리송 동시에 영입하고 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게 사실 이제 총 지출이라기보다는 순 지출을 얘기한 건데 클롭 감독은 잘 팔았기 때문에 2015년 부임 이후 현재까지 순수하게 쓴 돈이 3억 2,900만 유로인데 테나 감독은 지금 맨유가 선수 정리를 잘 못했던 면까지 포함해서 또 안토니를 좀 비싸게 사기도 해서 4억 유로 이상을 썼다. 이제 뭐 테나 감독은 어쨌든 지원을 받았으니까 증명을 해야 되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맨유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일정 중에 가장 늦게 첫 경기를 치릅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15일 광복절 화요일 새벽 4시에 울버햄튼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또 황희찬 선수와의 맞대결이기도 하고 또 맨유의 그 완전체 경기력 어떨지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뭐 코리안 리거 3인방을 연달아 만나죠. 그러네요. 흥미롭게도 이제 울브스전 이후에 8월 20일에는 토트넘 그리고 8월 26일에는 황의조 선수가 소속돼 있는 노팅엄과 경기를 하고 또 4라운드는 아스널과 경기까지. 뭐 한국 팬들 입장에서 맨유 경기가 매 경기 좀 비기 쉬운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맨유는 초반 일정이 좀 안 좋죠. 왜냐면 토트넘, 아스널 거기에 브라이턴까지 연달아서 만나다 보니까 쉽지 않은 일정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황희찬 선수도 이제 프리시즌 스타들 N전에 골맛을 봤기 때문에 또 이 맨유전을 잔뜩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맨유의 호일루는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그리고 4억 유로의 순지출을 기록한 테나의 축구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빅이슈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